어머니, 그 숟가락 좀 조용히 놓으시면 안 돼요. 애 자는데 계속 딸그락딸그락. 며느리 지수 목소리가 부엌 공기 위로 날카롭게 걸렸습니다. 나는 멈춰있던 손을 덜컥 내려놓았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설거지통 옆에 놓인 접시 위로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손이 좀 굳어서 앞으로 조심할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 안쪽이 벌써부터 쿡쿡 쏘였습니다. 내가 뭘 얼마나 크게 소리를 냈다고. 설거지 좀 했다고 집안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거실에서는 2살 된 손녀 예린이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하루 종일 애 잔다 하면서 숨소리 하나에도 예민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물론 애 키우는 게 힘든 건 안다. 나도 둘을 키워봤으니. 그래도 요즘 들어 지수 말투는 유난히 가시가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그 그릇은 식기세척기에 넣으시면 된다니까요. 굳이 손으로 다 안 하셔도 돼요. 자꾸 깨먹으면 저희가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그래, 알았다. 근데 내가 이렇게라도 몸을 좀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으면 허리가 더 아프더라고. 그냥 거실에서 TV 보시면서 쉬세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말은 쉬세요인데 그 안에 하지 마세요가 숨어있는 걸 못 들을 만큼 나는 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섭섭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밥 해달라고 했나, 빨래 해달라고 했나. 오히려 내가 더 움직이고 도우려고 했지. 작년 겨울 남편 보내고 혼자 살던 전셋집을 빼고 이 아들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혼자 두는 거 불안해. 같이 살자. 현우가 그렇게 말해줬을 땐 그래도 아직 내 인생에 기대는 구석이 남아있구나. 고마웠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지수도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하면서 반찬도 이것저것 내오고 예린이 안을 때면 우리 예린이 할머니 제일 좋지? 하며 웃었지요. 그 웃음이 요즘엔 어디로 갔을까? 어머니 이따가 오빠 오면 얘기 좀 하세요. 설거지를 대신 빼앗아 가던 지수가 불쑥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가슴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얘기 좀 하세요라는 말치고 편한 얘기였던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아니, 그냥 앞으로 생활비 문제도 그렇고요. 저희도 이제 애둘 계획도 있고 아무튼 오빠 올 때 같이 얘기해요. 생활비. 그 말이 귓가에 딱 걸려서 설거지 물소리가 갑자기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 매달 내 연금에서 50만 원씩 생활비로 내고 있었습니다. 엄마 돈 아껴야지. 그냥 이것만 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현우가 그렇게 말했고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더 보태겠다는 소리 한 번 안 했습니다. 사실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이 집 사람들은 모릅니다. 굳이 알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후에 혹시라도 진짜 아무도 의지할 데 없을 때를 위해. 남편이랑 벌어놓은 돈, 그리고 몇십 년 모은 적금들. 조용히 그냥 제 이름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문제라는 말이 나오니 마치 내가 이 집에 얹혀 사는 사람, 민폐만 끼치는 노인네가 된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현우가 퇴근해 들어온 건 저녁 7시 좀 넘어서였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예린이가 아빠 하고 달려나가고 나는 물 끓이던 주전자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래, 왔냐? 오늘은 좀 늦었네. 피곤하지? 응, 뭐 그런 대로. 현우는 소파에 털썩 앉더니 슬쩍 지수 눈치를 보았습니다. 지수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처럼 보이는 종이를 몇 장 올려놓고 있었고요. 어머니, 우리 잠깐만 얘기할까요? 이번엔 현우였습니다. 나는 손을 앞치마에 한번 문질러 닫고 천천히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척 최대한 평온한 얼굴을 했습니다. 무슨 얘긴데 그러냐? 현우가 목을 한번 가다듬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동안 우리랑 같이 살아줘서 고맙고. 솔직히 엄마 계셔서 예린이 돌볼 때도 그렇고 많이 도움 받았어. 칭찬이 먼저 나오는 걸 보니 뒤에 따라올 말이 더 무겁겠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상황이 조금 달라져서. 지수가 옆에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저희가 애 둘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둘째를 갖기로 해서요. 그래서 방이 너무 부족해져요, 어머니. 지금도 솔직히 예린이 방이 없어가지고.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둘째를?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 드리기 진짜 죄송한데요. 어머니께서 다시 혼자 지내시는 방을 알아보시면 어떨까 해서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텅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냐?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리지 않아 그게 더 낯설었습니다. 엄마 그런 식으로 들으면 서운하지.
나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애들 키우고 대출 내고 생활비에 솔직히 너무 빠듯해. 엄마도 아파트 전세 살다가 오셨잖아. 그 돈이면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정도는. 현우 씨. 지수가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도 연금 받으시잖아요. 그거면 월세도 가능하시고요. 어머니 연세에 일하실 건 아니니까 조용히 지내실 만한 대로 저희가 알아봐 드릴 수도 있어요. 연금, 월세, 조용히 지낼 때.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이었나. 손녀 밥 챙겨주고 빨래 널고 쓰레기 버리러 내려가던 그 시간들은 그냥 공짜 노동이었나. 그래서 언제까지 나가주면 되겠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수 얼굴이 잠깐 굳더니 이내 단단해졌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 초에 둘째 준비 때문에 방을 좀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는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한 달. 남편 떠난 지 1년 만에, 아들 집에 들어온 지 10개월 만에 나는 다시 짐을 싸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엄마 나도 마음이 쉽지 않다. 근데 우리도 어쩔 수가. 현우 말은 끝까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지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현우 씨 너무 질질 끌면 우리만 더 힘들어져요. 어머님도 아직 정정하시니까 혼자 지내시는 게 서로 편할 수도 있어요. 나는 개수대에 두 손을 괜히 얹고 서 있었습니다. 밤도 아닌데 바깥 하늘이 왜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지. 그래 결국 이게 내 자리였구나. 얹혀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나가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였지. 눈앞이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그런데도 가슴 한켠에서는 묘한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나가라면 나가야지. 근데 너희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내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도. 내가 가진 것들을 아무 말 없이 감춰둔 건 어쩌면 오늘 같은 날을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누가 누구를 내쫓는 건지.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도 식탁 위에 앉아있던 현우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천장을 보다가 문득 오래전 우리 첫 전셋집 천장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물이 새어서 비 오는 날이면 여기저기 그릇을 받쳐두어야 했던 그 방. 그래도 그땐 마음만은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괜찮지? 방 두 칸에 거실까지 있어. 애 둘 키우기엔 딱이야. 30대 초반의 남편이 벽지 군데군데 뜯어진 방을 보면서도 그렇게 말하던 게 생각납니다. 나는 웃으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신은 맨날 이렇게 긍정이야. 그래도 우리 집이 생기긴 했네, 그치? 그때 현우는 6살, 둘째 민정이는 겨우 돌이었습니다. 월세방을 전전하다 처음으로 전세를 얻은 날이라 남편이랑 나는 허리 휘는 줄도 모르고 짐을 날랐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그러했습니다. 없는 살림이었지만 없는 대로 아끼고 또 아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었지요. 남편은 택시기사로 밤늦게까지 일했고 나는 시장 통닭집에서 서빙을 하다가 나중엔 분식집을 하나 차렸습니다. 애들 대학은 어떻게든 보내자. 우리 세대는 못 누렸어도 애들은 좀 덜 고생하게 해주고 싶어.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새 옷 한 벌 제대로 안 샀습니다. 겨울마다 같은 패딩 점퍼를 꿰매 입으면서도 애들 책값 학원비만큼은 날짜 맞춰 꼬박꼬박 냈지요. 나는 분식집에서 떡볶이 국물 냄새를 온몸에 묻히고 살았습니다. 손님들이 다녀가고 나면 가게 문 닫고 의자에 털썩 앉아 계산기를 두들겼습니다. 여보 오늘은 그래도 남았다. 68,000원. 그러면 남편이 퇴근길에 들러 야 우리 큰돈 벌었다 하면서 웃어주곤 했지요. 그 웃음 덕분에 나도 다시 다음날 문을 열 힘을 냈습니다. 현우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본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때도 중학교 입학식 때도. 엄마는 가게 봐야 해서 못 가. 미안하다 하던 내 뒷모습을 알고 있는 애지요. 엄마 나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엄마가 돈 벌어야 나 학원도 다니지. 어린 나이에 그렇게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했고 더 애틋했습니다. 현우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분식집 건물주가 가게를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들이랑 가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오래 하셨으니까 나중에 근처에 가게 하나 나오면 제일 먼저 연락드릴게요. 그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2년 뒤 시장 골목 모퉁이에 새로 지은 3층짜리 건물 임대 연락이 왔으니까요.
아주머니 1층 가게 하나 들어오실래요? 여기 상권 좋아질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 건물 값도 꽤 올라갈걸요. 그때 나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건물은 사는 사람 따로 있죠. 저는 그냥 세입자일 뿐인데요. 뭐. 그 말이 이렇게 오래 마음에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건물의 권리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지금도 내 손이 다 기억합니다. 남편이 나이 들면 쓰자며 모아두던 퇴직금 일부를 먼저 빼고 내가 10년 모은 적금까지 깨서 겨우겨우 맞춰 넣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모험인지 알지? 알지. 근데 안 하면 우리 평생 이 자리야. 한 번쯤은 우리도 승부를 걸어보자. 그렇게 시작한 가게는 다행히도 잘 됐습니다. 근처에 학교가 2개나 있어서 아이들이 떡볶이랑 김밥을 줄 서서 사 먹었습니다. 장사가 점점 나아지면서 건물주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이 건물 사볼 생각 있으세요? 내가 나이가 있다 보니 해외 나가 있는 자식들이 자꾸 정리하래서. 제가요? 무슨 건물을 사요? 사는 건 백만장자들이나 하는 거지. 요새는 대출도 잘 나오고 아주머니 벌이도 괜찮잖아요. 월세 내는 거 생각하면 이자 내는 거랑 별 차이 없어요. 나중엔 건물이 남고. 나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해보자. 나는 겁이 났습니다. 우리가 무슨 건물을 사, 우리 형편의 무리야. 하지만 남편 눈빛이 내가 알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 보내겠다고 겨울 내내 밤일을 더 뛰던 그 눈빛. 결국 우리는 다시 아끼고 또 아끼며 은행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서류를 들고 뛰어다니며 마침내 그 건물을 내 이름으로 사게 됐습니다. 남편이 그날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건물주야. 남의 집 전세살이만 하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나는 웃으면서도 언젠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다.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마이너스. 하지만 그 얘기는 아이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와 민정 앞에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그냥 가게 하는 장사꾼이야. 너희나 열심히 공부해라. 엄마 아빠 가진 거 없다. 굳이 숨긴 건 아니지만 굳이 드러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진 게 아이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혹시나 돈 때문에 형제 사이가 틀어질까봐.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나는 그 건물을 팔지 않았습니다. 1층 가게는 새로 셀을 놓고 2층과 3층은 오피스텔처럼 꾸며서 임대를 줬습니다. 관리할 건 많았지만 그게 내 마지막 남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 그게 남편이 내게 남긴 약속 같은 말이었으니까요. 현우에게는 그냥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엄마, 월세 조금 들어오는 거 있으니까 내 부담 안 줄게. 너는 내 가족 먹여 살리느라 바쁘잖니. 현우는 그 말을 듣고 안도하는 얼굴을 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나중에 내가 더 벌면 엄마 편하게 해줄게. 나중에가 언제인지 우리는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방 안에서 그렇게 오래전 일을 떠올리다 보니 지금 내 처지가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못 가진 사람은 아니야. 근데 왜 자꾸 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까? 현우와 지수는 내가 그저 연금 몇 푼에 의지해서 사는, 언제든지 내보내도 되는 노인네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일부러 알려주지 않은 건 나도 잘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 게 있는 부모라서가 아니라 사람이라서 존중해줘야 하는 게 먼저 아닌가.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지면서 이제는 나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참에 정리를 하자. 사람도 관계도 내 마음도. 그날 밤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처음으로 찬찬히 떠올리며 계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지켜온 것들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아직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다. 너희가 나를 밀어내면 나도 나대로 살 길을 찾으면 그만이지. 낮에 지수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도 연금 받으시잖아요. 그거면 월세도 가능하시고요. 나는 어둠 속에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월세. 나는 월세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집에서의 내 마지막 한 달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은 평소처럼 차려졌지만 그 위에 올라온 건 반찬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현우가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다가 결국 밥을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낮에 미안해. 지수도 말이 좀 세게 나간 거고. 밥이나 먹어라. 밥 먹을 땐 말 섞는 거 아니다. 내 목소리가 스스로 들어도 낯설 만큼 차가웠습니다. 예린이가 눈치를 보며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왜 화났어? 아니야, 우리 예린이 때문 아니야. 밥 먹자. 애 앞이라 간신히 웃어 보였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끝없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반쯤 들고 있다가 결국 나는 놓았습니다. 밥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좀만 더 얘기해보자. 지수 말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줘. 요즘 진짜 나도 부담이 크니까. 부담. 참 좋은 말이다. 살면서 한 번도 안 써본 말인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도 쉽게 쓰더라. 엄마. 난 말이다, 현우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너를 한 번도 부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 학원비가 모자라서 밤일을 나간 적은 있어도 내가 짐 같아서 내보낼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단다. 식탁 위 공기가 서서히 뜨거워졌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알아.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도 다 봤어. 그래서 더 미안한 거야. 근데 사실 나도 솔직히 말하면. 현우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까지 모시고 사는 게 가끔은 버거웠던 것도 사실이야. 그 말이 나를 한 번 더 내려쳤습니다. 그래, 그렇겠지. 내 친구들은 다들 핵가족으로 살고 있고 장인 장모는 지방에 계시고 너만 유난히 엄마 모시고 사니까 눈치도 보고 힘들었겠지. 그렇게만 말하지 마. 난 엄마 혼자 있게 하는 게 더 싫었어. 아버지 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집에 있는 거 생각하면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니까 나를 데려왔지. 근데 막상 데려와서 살아보니까 이것도 아니네 싶었던 거고.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내려놓은 젓가락만이 조용히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가 그 상황을 못 견디겠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예린이 목욕시킬게요. 그녀는 예린이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이 허물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너도 힘들었겠지. 근데 왜 나한테 단 한 번도. 어머니, 저 이렇게 힘들어요. 허심탄회하게 말해준 적은 없었을까.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이 흐려 보였습니다. 장조림, 멸치볶음, 콩자반. 몇 년, 몇십 년을 내 손이 기억해온 맛들입니다. 이 집에 온 뒤로도 나는 늘 현우가 좋아하던 거를 기준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게 내 사랑 표현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게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돌변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나려는데 현우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내가 할게. 놔둬라. 이 집에 있는 동안은 내가 하던 일은 끝까지 내가 한다. 수도꼭지를 틀자 찬물이 손등을 때렸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마음을 붙들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군요. 그릇을 문지르던 손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서 그릇이 안 보였습니다. 설거지 물과 눈물이 뒤섞여 싱크대 위로 똑똑 떨어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냥 같이 살고 싶었던 것뿐인데. 남편이 떠난 뒤 밤마다 허전해서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나는 현우 사진을 꺼내 보곤 했습니다. 여보, 현우랑 같이 살면 좀 낫지 않을까? 애 울음소리도 들리고 저녁마다 사람 목소리도 들리면 그래도 나 덜 외롭겠지? 그때만 해도 이 선택이 나를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들어와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베개가 다 젖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결국 나는 여기서도 손님이었구나. 어디 가도 내 자리는 없는 건가.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나야. 현우였습니다. 나는 급히 눈을 훔치고 대답했습니다. 들어와라. 현우는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 우리 둘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미 결정은 난 것 같은데. 지수도 엄마도 다 내 사람인데 왜 이렇게 서로 상처만 주는지 모르겠어. 상처는 말이다, 현우야. 가까운 사람이라서 더 깊이 나는 거야. 모르는 사람한테 들으면 흘려보낼 말도 가까운 사람이 하면 못 잊는 법이지.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엄마 돈이 그렇게 없진 않지? 나는 그 말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게 궁금하냐? 아니, 그냥 엄마가 너무 불안해서 그러는 것 같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월세라도 내가 좀 보태고. 월세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요즘 사람 입에 참 쉽게 오르내리는 단어입니다.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엄마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다. 현우는 내 말을 오해한 듯 더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엄마 자존심 세우지 말고. 진짜 힘들면 나한테 말해. 나 엄마 버릴 사람 아니야. 그 말에 이번엔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지만요. 그래 알았다. 내가 정말 버려지게 생기면 그땐 내 손이라도 잡을게. 현우는 그 말의 진짜 뜻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저 내 손을 한번 꼭 잡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다시 정막이 밀려왔습니다. 마이너스.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쫓겨나는 나를 상상해봤습니다. 짐을 싸는 내 모습, 현우가 어색하게 들고 나가는 캐리어, 현관문 앞에서 멀찍이 서 있는 지수, 할머니 어디가? 하고 묻는 예린이. 그 장면을 머릿속에서 그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같이 살아야 하나. 이제 진짜로 나도 결정을 해야겠다. 눈물 사이로 희미하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나를 위해 한번 살아보자. 평생 가족만 위해 살았으니까 마지막은 내 마음 지키는 쪽으로. 그리고 그 결심 속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이 조용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내가 피땀 흘려 지켜온 그 건물. 그 건물이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 버팀목이자 한편으론 이 집 사람들에게 보여줄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말자. 조금만 더 두고 보자. 누가 누구를 버리는 건지. 그렇게 내 안에서 억울함과 결심이 동시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 공기는 늘어붙은 고무줄 같았습니다. 끊어지진 않았지만 팽팽하게 서로를 조이고 있었지요. 나는 일부러 말을 줄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밥 먹자 잠은 잘 잤냐 소소하게 먼저 입을 열었을 텐데 이젠 부엌에서라도 눈이 마주치면 그냥 고개만 끄덕하고 말았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제가 할게요. 예린이 어린이집 데려다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짧고 건조한 말들만 오갔습니다. 그 사이에 내 마음속엔 이 집을 떠난 후에 내 삶에 대한 그림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관리인한테 전화해서 3층 세입자 계약 연장 확인부터 해야겠다. 공용 전기세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간 나면 건물도 한번 들러야지. 하도 못 가봤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나더러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그런 생각에 잠겨 있다가 예린이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되어 버스를 기다리러 나갔습니다. 노란 버스가 서더니 예린이가 작은 가방을 메고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사람을 반가워할 뿐이지요. 우리 예린이 오늘 뭐 했어? 색종이 접었어. 이거. 근데 선생님이 할머니한테 주래. 집에 같이 붙이라고 했어. 구겨진 색종이 꽃 2개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내 눈이 그걸 보는 동안 마음 한 부분도 같이 말랑해졌습니다. 그래 아직은 이 아이 앞에선 버티자. 내가 떠나는 건 어른들 문제일 뿐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트에서 우연히 지수와 마주쳤습니다. 지수는 유모차에 장바구니를 걸고 물티슈랑 기저귀를 담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예린이 간식이나 좀 사주려고. 나는 일부러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저녁은 내가 찌개나 하나 할까 했는데. 너 약속 있냐? 지수가 주춤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그러시면 같이 드시죠 뭐.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에 오늘은 굳이 부딪히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섞여 있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소고기도 조금 넣고 애가 좋아하는 감자도 큼직하게 썰어 넣고 마지막에 호박과 두부를 넣으니 부엌 안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우와 국 냄새. 예린이가 코를 벌름거리며 뛰어왔습니다. 우리 예린이 된장찌개 먹을까? 응. 근데 엄마는? 지수는 침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퇴근해 들어온 뒤로도 나오질 않더군요. 잠시 후 방문이 열리더니 지수가 퉁퉁 부은 눈으로 나왔습니다. 지수야 어디 아프냐? 내가 무심코 묻자 지수가 흠칫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깐 누워 있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달아오른 걸 보면 누가 봐도 울었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엔 이미 선이 그어져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밥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지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산부인과 다녀왔어요. 현우가 놀란 눈으로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왜? 어디 아파? 몸이 안 좋아? 지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래도 둘째. 당분간은 힘들 것 같다고 하네요. 자리 위에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현우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지난번에 말했잖아. 둘째 가지려고 준비한다고. 근데 내 몸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대. 스트레스도 심하고 수면도 부족하고. 무리하면 나도 힘들고 애도 위험할 수 있다고. 지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가를 훔쳤습니다. 나는 그제야 며칠 사이 지수가 유난히 예민했던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그 성급한 방 얘기, 이사 얘기. 그 모든 게 단순히 나를 내보내고 싶어서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현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데? 당분간은 그냥 포기하래. 몸부터 회복하고 마음도 좀 안정시키고. 지금 상태로 둘째 가지면 내가 감당 못할 수 있다고. 지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진짜 쉬어야 할 사람은 남편도 애도 아니고 바로 본인이라고. 근데 우리 집엔 쉬어갈 틈이 없다고 했어요. 그 말에 현우와 내 시선이 동시에 지수를 향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현우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계신다고 내가 몸이 편한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더 조심하게 됐어요. 조심? 내가 되물었습니다. 네. 제가 밤에라도 좀 늦게 들어오면 어머니 눈치 보였어요. 애는 왜 이렇게 늦게 재우냐 하실까봐. 애가 감기라도 걸리면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약하냐 하실까봐. 지수 눈에서 눈물이 똑 떨어졌습니다. 저도 애 키우는 게 처음인데 늘 누군가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잘못하면 안 될 것 같고 틀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예민해졌던 것 같아요. 내 가슴이 조용히 조여왔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네가 그렇게까지 힘들었다는 거냐? 지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게 미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어머니. 저도 알아요. 어머니가 나쁜 뜻으로 그러신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더 죄책감이 들었어요.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았다가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설거지하시고 빨래 널고 예린이 봐주시는 거.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내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나? 스스로 자꾸 비교하게 됐어요. 그 말은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지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희 둘이 처음 신혼집 들어왔을 때 솔직히 어머니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엄마가 이때 이렇게 해줬다. 엄마가 이 반찬을 잘한다. 처음에는 좋은 시어머니구나 했는데 나중엔 제가 얼마나 못난 며느리인가 계속 시험 보는 기분이었어요. 현우가 놀란 얼굴로 지수를 봤습니다. 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 근데 나도 사람이잖아. 비교하고 눈치 보게 되지. 지수는 나를 향해 조금은 다른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내가 무서웠다고? 네. 남편이랑 애까지 어머니 쪽으로 마음이 쏠릴까봐. 내 자리가 계속 좁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더 방어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장면들이 다시 재생됐습니다. 예린이가 내 품에 안겨. 할머니가 좋아, 엄마가 좋아. 했을 때 내가 웃으면서도 속으로 은근히 기대하던 마음. 현우가. 역시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다 했을 때 괜히 뿌듯해하던 내 얼굴. 그 모습들을 지수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래서 날 내보내고 싶었던 거냐?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지수는 눈길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싫어서만은 아니에요. 저도 제가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저한테도 제 공간이 필요하고 제 방식대로 숨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해서요. 숨이 턱 막히듯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같이 살자고 하지 말았어야지. 내 말에 지수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땐 정말 저도 어머니가 필요했어요. 육아도 처음이고 일도 그만둬야 해서 어머니가 계시면 든든할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제가 감당을 못했던 거예요. 현우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야, 그러면 엄마는? 엄마 인생은? 엄마도 아빠 가시고 나서 혼자 계시는 거 힘드셨을 텐데. 지수가 눈물을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죄책감 드는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어머니 내쫓으려고 마음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몸도 마음도 한계가 온 거예요. 잠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저와 그릇이 맞부딪히는 소리도 멎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때 지수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어머니.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생활비 얘기를 꺼낸 것도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집세가 밀려서예요. 집세가 밀려? 네. 대출 원금이랑 이자, 관리비, 카드값, 예린이 교육비까지 다 나가고 나니까. 솔직히 버티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둘째라도 빨리 낳으면 정부 지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싶었고요. 그 말에 현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야, 그 얘길 왜 이제? 집세가 밀린 걸 왜 나한테도 제대로 말 안 했어? 당신도 매일같이 야근하고 얼굴도 못 보는 날 많잖아. 당신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만 더 생활비를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도 못했어요. 나는 그제야. 며칠 전 지수가 했던 그 말의 의미가 달리 들렸습니다. 어머니도 연금 받으시잖아요. 그거면 월세도 가능하시고요. 그게 단순히 나를 내보내기 위한 말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집도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걸까. 나만 상처받은 줄 알았는데 각자 다른 모양으로 모두가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셈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누웠는데 저녁에 지수가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저도 제가 살고 싶었어요. 집세가 밀렸어요. 나는 내가 평생 가정을 위해라고 믿어온 방식이 누군가에겐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걸 그제야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만 억울한 건 아니었네. 지수도 지수 나름대로 버티고 있던 거였구나.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상처의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 마음도 이제야 조금 보이는구나.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내모는 건 아니지.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도 내 카드를 꺼낼 때가 됐다. 더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대접받고 싶지 않다. 내가 가진 마지막 비밀. 그 건물. 그 존재를 이 집 사람들에게 언제 어떻게 꺼내 보여줄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우리 관계의 모양을 통째로 바꿔버릴지도 모른다는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방 같은 이불 같은 천장인데 이제는 이 집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인지 모든 게 임시로 붙여놓은 세트장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지. 내가 이 집에서 아침을 맞는 것도. 부엌에 나가니 오늘은 내가 제일 먼저였습니다.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조용히 밥솥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도 난 평생 밥 짓는 사람으로 살았구나. 그건 어디 가서도 변하지 않겠지. 밥을 푸고 된장국을 데우고 계란을 부치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현우였습니다. 머리는 대충 말린 듯 헝클어져 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벌써 일어났냐? 아직 출근 시간 멀었는데. 오늘은 좀 일찍 나가야 돼. 보고서 마감이라. 현우가 말끝을 흐리더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저녁에 셋이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셋이서라면 너랑 지수까지? 응. 애 재우고 나서 진짜로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 나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할 말이 있다. 현우 얼굴에 스치는 불안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장도 보러 나갔다가 괜히 멍하니 길가 화분을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작은 화분 안에서도 꽃은 자기 자리를 찾아 피어나는데 나는 왜 이 나이가 되도록 내 자리를 못 찾고 떠도는지. 점심때쯤 나는 결국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예요, 똥건물 주인.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관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사는 거죠 뭐. 혹시 요즘 건물은 어때요? 문제된 건 없죠? 2층 세입자 계약 다음 달이면 끝 아니었나요? 아, 그분이요? 지난주에 와서 재계약하겠다고 도장 찍고 갔어요. 보증금이랑 월세도 그대로 하기로 했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나는 괜히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3층은요? 조용하죠? 예, 월세도 밀린 거 없고요. 사모님이 워낙 임대료를 착하게 받으셔서 다들 좋아해요. 요즘 같은 때에 이 정도 조건이면 진짜 복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울컥했습니다. 그래, 나 정말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 아, 그리고요, 사모님. 관리인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지난번에 근처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는데 올해 들어서 여기 땅값, 건물값도 올랐대요. 사모님 건물도 꽤 되실 거예요. 언제 한번 감정이라도 받아보세요. 나는 허공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그럴까요? 뭐 아직 당장 팔 생각은 없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카드 언제 꺼내는 게 좋을까? 오늘 저녁? 아니면 이 집 나가는 날? 나를 얕잡아 보는 눈빛으로. 어머니도 연금 받으시잖아요 라고 말하던 지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엄마 진짜 돈 없지? 라고 묻던 현우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그래, 애초에 물어보긴 했지. 근데 그때 나는 왜 대답을 회피했을까? 저녁이 되어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예린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지수는 방문을 살금살금 닫았습니다. 현우는 이미 거실에 나와 있었고 나는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다 마시지 못한 물 한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기마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수야 고마워.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해줘서.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며칠 전부터 계속했던 얘기부터 정리하자. 현우가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지수랑 나는 결국 엄마랑 따로 사는 쪽으로 마음을 정했어. 그 말이 공기 중에 떠있던 긴장감을 한 번에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 결국 이 얘기로 돌아왔구나.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나가라고 할 거냐? 지수가 눈치를 보며 말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한 달 얘기 꺼냈었는데 솔직히 너무 무례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얘기해봤어요. 그래, 들어보자. 당장 집을 구하시라는 건 저희도 양심 없다고 생각해서요. 적어도 3달. 최대 석 달 안에는 어머니가 새로 지내실 곳을 정하시면 좋겠다는 게 저희 결론이에요. 석 달. 머릿속에서 날짜가 계산되었습니다. 오늘이 10월 말이니 내년 1월 말까지. 참 적당한 숫자다. 미안한 척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기간.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집은 어떻게 알아보라고? 너희가 도와줄 거냐? 현우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당연히 도와야지. 전세든 월세든 같이 알아보자. 보증금은 당장은 여유가 없으니까 회사에서 대출이라도 알아보고. 됐다. 내가 그 말을 잘랐습니다. 너희 사정 대강은 안다. 집세도 밀렸다며? 너까지 더 빚내서 나 도와주겠다고? 현우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수도 말없이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진짜로 가진 돈 없지? 이번엔 그 말을 또렷이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떠보듯 묻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담아 확인하듯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질문이 어쩌면 오늘 밤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젠 숨을 이유도 없지. 어차피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정리되는 거고. 나도 내 인생 정리해야 할 때니까. 나는 천천히 등을 펴고 앉았습니다. 현우야. 응, 엄마. 너는 내 엄마가 정말 연금 몇 푼에 의지해서 사는 줄 알았냐? 현우가 멈칫했습니다. 그게 엄마가 늘 그러셨잖아. 엄마 가진 거 없다. 너희나 잘 살아라고. 그래. 나는 일부러 그렇게 말해왔다. 왜냐면 가진 게 있다는 말이 언젠가 너희한테 짐이 될까봐 그랬다. 지수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침내 내 안의 비밀 상자를 열어젖혔습니다.
나 월세 받는다. 그거 너도 대강은 알고 있었지 않냐, 현우야. 월세. 건물 그 얘기야. 현우가 얼굴이 굳은 채로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어릴 때부터 살던 동네 시장 골목 모퉁이에 있던 그 3층짜리 건물. 기억나냐? 현우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엄마 설마. 그 건물 아직도? 팔지 않았다. 남편이 세상 떠난 뒤에도 난 그 건물을 지키고 있었다. 1층은 가게 새로 주고 2층, 3층은 방 나눠서 임대 줬다. 그 월세가 있어서 나는 내 집에 오기 전에도 혼자 충분히 살고 있던 거다. 정적이 우리 셋 사이를 때렸습니다. 말 그대로 때렸다는 표현이 맞을 만큼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수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말 정말이에요. 그래, 지수야. 나 생각보다 가진 거 조금 있다. 그렇다고 큰 부자는 아니다. 근데 최소한 너희한테 매달 50만 원 쥐어주고도 내 생활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은 된다. 현우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럼 왜?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 우리 엄마 건물주야 자랑하고 다닐래? 아니면 내가 가진 거 보고 너희 인생의 계획이 꼬일까봐. 그게 더 겁났다. 지수가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동안 했던 말들 어머니 들으시면서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떤 말이냐. 어머니도 연금 받으시잖아요. 그거면 월세도 가능하시고요. 그 말이냐? 지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난 그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월세. 난 월세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인데. 근데 굳이 말을 꺼내진 않았다. 왜냐면 그때 이미 나를 이 집에서 어떻게든 내보내고 싶어하는 너희 마음을 너무 선명하게 느꼈거든. 현우가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랬어? 왜 그러냐고? 그걸 내가 물으면 나는 뭐라 답해야 할까?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랬다. 애들한테는 있는 돈 미리 보여주지 말자. 사람이 돈을 보고 변하는 게 제일 섭섭다. 나도 그 말에 동의했다. 그래서 너희한테 엄마 아빠 가진 거 없다. 너희나 열심히 벌어라. 그렇게 말해온 거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똑 떨어졌습니다. 저희 돈 때문에 어머니를 내보내려 한 사람들 된 거네요. 그렇게만 말하고 싶진 않다. 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도 힘든 거 안다. 집세 밀리고 둘째 계획도 꼬이고 지수 몸도 맘도 한계였다는 거. 이젠 좀 알겠다. 나는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사람 대하는 건 달랐어야지. 내가 가진 게 없든 있든 한 집에서 밥 먹고 자는 사람한테 한 달 안에 나가라 방이 필요하다는 말. 그건 가진 거 유무 상관없이 사람을 내모는 말이다. 지수는 손등으로 눈을 훔치며 약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진짜 그 말은 제가 경솔했어요. 현우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 건물 나중에 우리한테 물려줄 생각이긴 했어. 질문이 너무도 솔직해서 잠시 가슴이 쿡 찔렸습니다. 처음엔 그랬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1층은 너 주고 2층은 민정이 준다든지 아니면 건물 팔아서 반씩 나눠준다든지 여러 번 상상했다. 남편이랑 있을 때부터. 현우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음이 좀 바뀌었다. 내 말에 공기가 또 한 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 왜? 그건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이 집에서. 나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진 부모라서가 아니라 사람이라서 존중받고 싶었다. 근데 너희는 나를 먼저 짐으로 봤다. 없는 살림에 얹혀 사는 노인네로 취급했다. 그게 너무 서운했다. 현우의 목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진짜 그럴 의도는. 알지. 사람이 항상 의도대로만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도 나고. 나는 숨을 한 번 길게 내쉰 뒤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제안한 석 달. 굳이 그렇게 오래 안 잡아도 되겠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현우가 다급해졌습니다. 나 한 달 안에 나가련다. 지수가 벌떡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때. 아냐 지수야. 이번엔 내가 정한 거다.
너희가 내게 준 마지막 예의가 한 달이라면 나도 내 자존심 지키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 나는 식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내 건물 근처에 조용한 오피스텔 하나 얻을 거다. 아니면 2층 방 하나 빼서 내가 들어가 살든지. 어디에 있든 최소한 이 집보단 내 자리가 분명하겠지. 현우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감정적으로만 결정하지 마. 우리 다시 처음부터. 현우야. 내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건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다. 너도 알고 있을 거다. 우리가 이 집에서 다시 처음처럼 지내기엔 이미 너무 많은 말들이 오갔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주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다. 뭔데 엄마? 나 너희 버리지 않는다. 현우와 지수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가진 것, 건물이든 뭐든. 지금 당장 누구 이름으로 돌려줄 생각은 없다. 나도 내 인생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너희를 원수로 대하진 않겠다. 나는 시선을 들고 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정말로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지 그걸 내가 천천히 지켜볼 거다. 그게 나중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에 꽤 큰 영향을 줄 거다. 공기 중에 떠있던 말들이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기회 주시는 거예요. 기회라기보단 마지막 시험이라고 할까. 나는 조금 씁쓸게 웃었습니다. 가진 사람이 이긴다고 했지? 지수가 그랬잖냐 그날 아침에. 지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난 평생 그 말이 틀리다고 믿고 살았다. 근데 이제 보니까 어쩌면 어느 정도는 맞을지도 모르겠더라. 나는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눌러 담았습니다. 그러니 잘 봐라. 가진 쪽이 꼭 이겨야 하는 세상이라면 나는 앞으로 어떤 쪽에 설 건지. 식탁 위의 침묵이 이번엔 예전과 달랐습니다. 막연한 긴장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무거운 울림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됐다. 오늘 얘기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부터 한 달 나도 내 짐을 정리할 거다. 너희도 너희 마음 정리해라. 그리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말해버렸다. 이제 나도 숨을 수 없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 품에 안고만 있던 비밀을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은 사람처럼.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이 집에서 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다시 서는 이야기. 그리고 어쩌면 이 선택이 단순히 집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묵직한 출발점이 될 거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 달. 30날 남짓한 시간인데 이렇게 길게 느껴지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한 달.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한 달. 그렇게 마음을 정한 뒤부터 하루하루가 조금씩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도 이제 얼마 안 보겠구나. 부엌에 서도 이 싱크대에 내가 설거지하는 것도 이제 몇 번 남지 않았겠지. 이상하게도 섭섭함보다는 묘한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이제 여기서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다음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지수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둘러매고 채소를 꺼내고 있다가 나를 보더니 움찔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오늘은 내가 할게. 너는 애 챙겨라. 지수가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요즘 너무 어머니한테만 맡긴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제가 아침도 좀. 지수야. 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서 나한테 별로 없는 말이다. 지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말의 뜻을 알면서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요. 그동안 어머니가 다 해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좀. 괜찮다. 나도 평생 해온 일이 밥 짓는 거라. 마지막까지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씻어둔 쌀을 들고 밥솥에 넣었습니다. 물 높이를 맞추면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오늘부턴 내가 저녁을 해라. 제가요? 그래. 나 없는 다음 달부터는 내가 혼자 다 해야 할 거 아니냐.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해라.
지수 얼굴에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어머니, 진짜 나가실 거예요. 그래. 말은 한 번 했으면 지키는 게 어른이다.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제는 기분 내키는 대로 한 말 같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다시 생각해봐도 결정은 같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어머니. 제가 진짜 죄송한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다. 근데도 나가실 거예요. 미안하다고 해서 이미 한 말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마음이 움직이려면 시간이랑 행동이 필요하지. 나는 손을 털고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서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억지로 잘 지내는 척하는 것도 그만하고. 지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날 점심때 나는 작은 공책을 하나 꺼냈습니다. 표지가 조금 다른 오래된 가계부였습니다. 맨 앞장을 넘기니 몇 년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적어두었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후 자금은 돈 건물로. 절대 성급하게 팔지 말 것. 임대료는 최소 생활비 비상금 수준으로만 가져갈 것.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여보, 나 약속은 지키고 있어요. 건물도 안 팔았고 임대료도 적당히만 받고 있어요.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제 그 건물이 나 혼자만의 노후가 아니라 애들 마음을 시험하는 기준이 돼 버린 것 같아. 이게 잘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제라도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있다는 이상한 안도가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버스를 타고 동 건물로 향했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1층 슈퍼 주인이 나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요즘도 장사 잘 되시죠? 요즘 경기가 뭐다 그렇죠 마. 그래도 여기 상권이 죽지는 않으니까 버티고는 있어요. 나는 건물 외벽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새로 칠해진 페인트, 소방시설 스티커, 우편함 옆에 단정히 붙은 호수 표지판들. 사장님이 관리를 잘 해주셔서 참 고맙네요. 저는 월급 받고 하는 일이죠, 사모님. 근데 진짜예요. 요즘 이런 건물 하나 있으신 분들 다들 부러워해요. 연세 드셔도 월세 들어오니까 어디 가서 눈치 안 봐도 됐거든요. 그 말이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사람. 내가 앞으로 되고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근처에 오피스텔이나 원룸 정보 좀 아세요? 괜찮은 데 있으면 하나 구할까 해서요. 아이고 사모님. 이 동네에 직접 사시게요. 당분간 그렇게 될 것 같아서요. 관리인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같이 발품 팔아봅시다. 건물에서도 가깝고 안전한 데로. 나는 그 말이 꼭 새로운 삶을 축복해주는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이미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지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좀 볼 데가 있어서 다녀왔다. 싱크대에는 다듬어진 시금치, 도마 위엔 양파와 당근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하냐? 그 된장찌개는 제가 아직 자신이 없어서 김치찌개 끓이려고요. 그리고 계란말이랑 나물 조금.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지. 나는 앞치마를 벗지도 않은 채 지수 옆에 섰습니다. 양파는 너무 자르면 맵다. 예린이 먹을 거면 조금만 넣어라. 하다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또 시작할 뻔했네. 나는 일부러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다. 너 방식대로 해봐라. 맛이 어떨지 궁금하구나. 지수가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조금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녁밥을 먹을 때 분위기는 예전처럼 웃고 떠드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며칠 전처럼 날이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현우가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떠먹더니 말했습니다. 괜찮네. 너도 실력 늘었는데. 뭐야, 나 원래 이 정도 했거든. 지수가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예린이는 엄마 반찬도 맛있고 할머니 반찬도 맛있어. 하며 이쪽 저쪽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꼭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서로 다른 방식이었을 뿐이었나 보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지수가 내 앞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됐어, 내가. 진짜예요.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오늘부터 익숙해질게요. 지수의 말투엔 억지로 잘 보이려는 꾸며진 다급함보다는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래라. 나는 처음으로 설거지를 지수에게 완전히 맡기고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아침엔 내가 밥을 짓고 저녁엔 지수가 음식을 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참견을 줄였고 지수는 일부러 내 방 문을 두드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머니 내일 반찬 이거 해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예린이 이번에 어린이집에서 행사한다는데 같이 가실래요? 오늘 몸은 괜찮으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어제까지 날 내보냈자고 하던 입에서 이제 와서 같이 가자고 말하는 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또 거짓말은 아니라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습하려고 하는구나. 어느 날 밤 지수가 조심스레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라. 문이 열리고 지수가 손에 뭔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 이거. 제가 쓴 가계부예요. 작은 공책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왜 이걸 나한테 주냐? 그동안 집안 사정 얘기를 어머니한테 너무 안 했던 것 같아서요. 지수는 공책을 조심스레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한 달에 얼마 벌고 어디에 얼마 쓰는지 다 적혀 있어요. 나는 가계부를 훑어보았습니다. 월급 입금, 대출 이자, 관리비, 어린이집 비용, 식비, 교통비, 병원비. 그리고 마지막 장 근처 작게 메모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생활비 50만 원 고정.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이 50만 원이 부담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보니까 이게 저희를 사람이 되게 해준 돈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 네. 어머니가 내주시는 이 돈 덕분에 저희도 저희만 힘든 거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어머니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게 됐고요. 지수의 눈이 빨갛게 물들어갔습니다. 저 어머니, 정말 이 말만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뭔데? 부담이라고 했던 거. 다 취소하고 싶어요. 그 말이 묵직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숨이 막혀서 그랬어요. 어머니가 싫어서라기보다 제가 제 자신이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어머니가 이 집에 계셔서 저도 엄마로서 아내로서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가신다 해도 저는 어머니한테 더 잘하고 싶어요. 나간다 해도? 내가 되물었습니다. 네, 꼭 같이 살아야만 가족인 건 아니잖아요. 부담이든 짐이든.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워요. 그걸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요.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겁게 저려왔습니다. 그래, 말로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도 진짜 변하려고 하는구나. 그러자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말이다 지수야. 네 어머니. 내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참 고마웠다. 지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가 현우 데리고 와서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 하던 그날 정말 든든했다. 얘 옆에 이런 여자가 있다면 그래도 인생 너무 잘못되진 않겠구나 싶어서. 지수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나도 내 방식만 고집하게 됐고 너도 내 방식대로 버티느라 힘들었겠지. 나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은 서로 미워한 시간으로만 남기고 싶지 않다. 적어도 우리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했었다는 흔적 정도는 남기자. 지수는 결국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진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나는 지수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울 거면 울어라 다 그런 거다. 투덜거리며 말했겠지만 그날은 그저 말없이 등을 토닥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대신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저 기한이 아니라 서로를 배우는 시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도 어느 날 술 기운을 조금 띠고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솔직히 말하며 엄마가 가진 거 있는 거 알았을 때 처음엔 되게 이상한 생각 들었어.
어떤 생각? 이제 우리도 좀 편해질 수 있나? 이상하게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 나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에 든 생각이 우리가 엄마한테 그동안 했던 말들 다 들키면 어떡하지였어.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게 더 무서웠어. 현우는 뜨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엄마가 가진 재산보다 엄마한테 사람 구실을 못 해준 게 요즘 더 부끄럽다. 나는 그제야 내 속에 아주 작게 남아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현우야. 그 말이면 됐다. 엄마 그래도 우리 완전히 버리진 말아줘. 나는 웃음 반 눈물 반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제까지나 버릴 수 없는 게 부모 마음이다 이놈아. 한 달이라는 시간은 누가 일부러 잡아당기는 것도 아닌데 참 신기하게도 딱 그만큼만 머무르고 어느새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이 끝나갈수록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 집을 떠나는 건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겠구나. 내가 내 건물 근처에 방을 얻고 나만의 열쇠를 들고 내가 끓인 국을 내 식탁에 올리는 날. 그날부터가 진짜 내 노년의 일장이 시작되는 거겠지.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이 집에서 보낸 뜨겁고도 서늘했던 한 달의 기억이 단단한 밑바닥으로 깔리게 될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끝을 향해 갈수록 달력의 숫자가 유난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28일, 29일, 그리고 30일. 내가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맞는 주말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네. 방 구하는 건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동건물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조용한 골목 안쪽의 작은 오피스텔. 관리인이 직접 발품 팔아 소개해준 곳이라 가격도 괜찮고 무엇보다 사모님 혼자 사시기 좋겠다는 말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계약도 이미 마쳤고 입주 날짜도 다음 주로 잡혀 있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책, 이불 몇 개, 그리고 남편 사진 액자와 오래된 밥솥 하나면 끝이니 짐 정리도 그리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져갈 건 많이 없다. 버리고 갈 것도 많고. 옷장을 열어보면 나는 유난히 자주 입었던 앞치마를 한번 쓸어봤습니다. 이 앞치마도 여기 두고 가야겠지. 이 집 부엌에 더 익숙해진 애니까. 그날 아침 나는 장바구니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거실에서 장난감을 정리하던 지수가 물었습니다. 시장해줘. 오늘 점심이랑 저녁에 해줄 것들 생각이 나서. 제가 같이 아니다. 오늘은 나 혼자 다녀오고 싶다. 지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앞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오자 시장 입구 붉은 천막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많이 사요. 아이고 오랜만에 뵙네요. 익숙한 상인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골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천천히 시장을 한 바퀴 돌며 마치 오래 살던 동네를 떠나는 사람처럼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사장님 고등어 오늘 것도 있지? 그럼요 사모님. 오늘 건 살이 통통해요. 2마리 드릴까? 1마리면 된다. 식구 적다. 말을 하고 나니 스스로도 조금 쓸쓸해져서 억지로 웃음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두부 안무 호박 하나, 파 준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 들여 골랐습니다. 어쩐지 오늘 장보기가 이 집 식구들을 위해 내가 보는 마지막 장 같아서. 과일 가게 앞을 지나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과 2만 원어치만 주세요. 네 아주머니. 오늘 사과 달고 좋아요. 그리고 딸기도 한 팩. 예린이가 딸기를 좋아하는 걸. 이제야 떠올린 게 미안해서. 조금 과하게 담았습니다. 장바구니가 묵직해질수록 이상하게도 마음도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바구니를 풀자 지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그럼 생선 좀 씻어라. 오늘은 고등어 조림이나 한 번에 먹자. 이 집 와서 고등어는 몇 번 안 해준 것 같네. 현우가 좋아하는 거네요 그래. 어릴 땐 고등어만 보면 밥도 공기씩 먹었다. 나는 고등어를 손질하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내 남편 입맛 좀 맞춰주고 가야지. 지수가 물을 틀어 생선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셔도 이렇게 부엌에 서 계시겠죠? 그럼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나. 거기 가서도 밥 짓고 김치찌개 끓이고 혼자 한 그릇 먹고 그러겠지. 혼자 드시면
좀 쓸쓸하실 것 같은데. 쓸쓸한 날도 있겠지. 그래도 쓸쓸한 건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밥 먹는 것보다 내 집에서 조용히 먹는 게 낫다. 나는 웃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지수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래도요, 어머니. 남의 집은 아니었어요. 저희 집이기도 했고, 어머니 집이기도 했어요. 지금은 이 집의 주인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자꾸 부딪히는 거다. 주인들도 힘든데 셋이니. 나는 칼을 잠시 내려놓고 고개를 돌려 지수를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너랑 현우가 이 집 주인이야. 나는 손님으로 남고 싶지 않아서 나가는 거다. 지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또 울려고? 내가 일부러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네, 또 울려고요. 지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머니 앞에서 너무 많이는 안 울게요. 점심엔 고등어 조림과 된장국을 차렸습니다. 현우가 젓가락을 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왜 입맛에 안 맞냐? 내가 먼저 말을 꺼내자 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 맛이 너무 익숙해서. 익숙하면 좋은 거지. 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보름 뒤면 내 엄마 밥상은 기껏해야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볼 텐데. 현우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물컵을 들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 왜? 진짜.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뭐를 말이냐? 담담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거. 나는 웃었습니다. 너야말로 왜 자꾸 애처럼 구냐? 30 넘은 놈이. 나는 아직 엄마 앞에서 내야. 현우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서 엄마가 나가면 이제 진짜 어른 되는 것 같아서 무섭다. 무서우면 안 하냐 어른을. 내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아빠 됐잖냐. 애도 키우고 집도 지키고. 그럼 어른 다 된 거지. 현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뒤에서 받쳐주던 거.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다. 내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늦게라도 깨닫는 게 어디냐. 평생 모르고 사는 것보다 낫지. 점심 설거지가 끝나고 방에 들어가 짐을 정리하려는 예린이가 쪼르르 달려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뭐해? 응, 우리 예린이. 할머니 이제 이사 가야 돼서 짐 싸고 있어. 이사? 어디가? 할머니 집으로 가는 거야. 예전부터 있던 할머니 집. 예린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여기는 할머니 집 아니야?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여기도 할머니 집이었지. 근데 이제는 엄마 아빠 집으로 남겨두려고. 예린이가 너무나도 당연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집에 나도 갈래. 언제든지 올 수 있어.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은 우리 예린이한테도 열려 있을 거야. 약속. 예린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 작은 손가락을 내 손가락에 걸었습니다. 그래, 약속. 그 작은 약속 하나에 묘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나는 이 집을 떠나는 거지 이 아이를 떠나는 건 아니지. 해가 기울어갈 무렵 나는 부엌으로 나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지수가 다급히 말렸습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한다. 내가 웃었습니다. 이 집에서 해주는 마지막 저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같이 해요, 어머니. 지수가 양팔을 들고 내 옆에 섰습니다. 그래, 그럼 김치전이나 부쳐볼까? 와, 김치전. 거실에서 예린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기름 두른 팬에 김치 반죽을 올리자 지글지글 반가운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김치와 부침가루, 파가 어우러진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지수야. 네, 어머니. 이 집에선 내가 주인인 김치전도 하나 만들 수 있겠구나. 지수가 웃으며 반죽을 떡팬에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반죽 비법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나는 그냥 하던 대로 한 것뿐이다. 내가 말했습니다. 결국 자기 손맛은 자기 인생 살아가면서 생기는 거니까. 저녁상은 기름 냄새와 웃음이 함께 올라온 자리였습니다. 와, 엄마 김치전도 맛있다. 예린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김치전은? 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것도 맛있어. 예린이가 양손 엄지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누가 더 맛있어? 현우가 장난스럽게 묻자 예린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둘이 똑같이 맛있어.
순간 모두의 웃음소리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이게 제일 현명한 대답이야, 예린아. 나는 그 순간 이 집에서의 지난 시간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첫날 이사 와서 박스 정리하던 날 현우가 엄마 여기서 같이 살아요라고 말하던 순간 예린이가 처음으로 할머니를 또박또박 불러줬던 날 그리고 싸늘한 말들이 오가던 그 날들까지. 그래도 마지막은 이렇게 웃으면서 지나가는구나. 설거지를 마치고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간 뒤 나는 혼자 거실에 나와 불을 낮게 줄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벽을 천장을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나는 참 여러 얼굴이었지. 도와주고 싶어 안달난 엄마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 눈치 없는 손님 그리고 이젠 떠날 준비를 마친 한 사람.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이 집 열쇠 그리고 내 건물과 새 오피스텔 열쇠. 이제 여기에 하나는 더 얹히고 하나는 내 손에서 떠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쩌면 가진 쪽이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열쇠를 스스로 쥔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여보. 이제 진짜 당신이랑 나 둘이 살 준비를 다시 하는 거야. 다음 주 짐을 들고 새로운 집 현관문을 열 때 나는 어떤 마음일까? 설렘일까? 두려움일까? 아니면 이 집을 떠나던 날보다 조금은 더 단단해진다. 자신에 대한 조용한 자부심일까? 어쩌면 그 셋이 한꺼번에 밀려오겠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실.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이 집 한가운데에 서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잘 있어라. 내가 한때 가족이라고 부르던 집.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가족처럼 대해 줄 나만의 집으로 간다. 이삿날 아침 유난히 공기가 맑았습니다. 찬바람이 코끝을 스치는데도 이상하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오늘이구나. 어제까지 숱하게 떠올리던 그 언젠가가 드디어 정확한 날짜와 시간 온도를 가진 오늘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방 안은 이미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옷장은 문을 활짝 벌린 채 속이 훤히 드러나 있었고 서랍장 위에 놓였던 소품들도 대부분 상자 속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도 끝내 챙기지 못한 것들이 여기저기 자잘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문 옆 옷걸이에 걸려있던 얇은 카디건,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손거울, 예린이가 그려주고 잊어버린 듯한 색연필 그림 한 장. 나는 그 그림부터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연필도 선도 삐뚤빼뚤하지만 분홍색 사람이 손을 들고 서 있고 옆에 파란 사람이 삐딱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종이 맨 위에 삐뚤게 써있는 글씨. 하르모니. 할머니라고 쓰고 싶은데 받침이 하나 더 붙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하르모니여도 나쁘지 않다. 나는 그 종이를 조심스레 반으로 접어 내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현우가 이삿짐 센터 기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기사님 4번째 동 맞고요.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짐은 많지 않아서 소형 트럭이면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끄는 현우가 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짐 생각보다 적네. 진짜 혼자 사는 사람 짐 같아. 원래 사람 사는데 많은 게 필요하냐. 내가 말했습니다. 눈 몇 벌 입을 밥솥 그릇 조금. 나머지는 다 필요 없더라. 지수가 부엌에서 나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김밥이라도 싸드릴까? 아니면 떡볶이 사올까요? 됐다. 짐 다 싣고 나서 너희가 뭐라도 한 끼 사줘라. 그걸로 족하다. 현우가 민망한 듯 머리를 긁었습니다. 엄마가 이사 가는데 국밥이라도 제대로 사드려야지. 그래, 국밥 좋네. 내가 웃었습니다. 뜨끈한 걸로다가. 짐을 실을 상자를 정리하다 보니 생각보다 손이 바빴습니다. 이건 차에 따로 싣고, 이건 기사님한테 맡기고. 지수가 종이를 구겨 쓰레기 봉투에 넣으려다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이 앞치마는 가지고 가실 거예요. 싱크대 옆에 걸려있던 꽃무늬 앞치마였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제일 자주 두르고 서 있던. 나는 그 옷을 한번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 여기 두고 가자. 정말요? 그래. 이 집 부엌이랑 더 잘 어울리는 애다. 나는 앞치마를 벗겨들어 가지런히 접어 싱크대 서랍 한쪽에 넣었습니다. 내가 써라.
언젠가 너한테도 이 앞치마가 익숙한 것이 되겠지. 지수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어머니. 잘 쓸게요. 이삿짐센터 직원이 도착하자 집안이 금세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디로 갈까요? 이 상자는 주방용으로 표시해 두겠습니다. 이불은 따로 포장해 드릴게요. 낯선 목소리들이 마치 오래 준비해온 연극에 막을 올리는 무대 감독들처럼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 틈에서 자꾸만 뒤로 밀어두던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현관 옆 신발장 문을 열었습니다. 내 슬리퍼, 편한 운동화 한 켤레, 그리고 작년에 예린이랑 같이 샀던 노란 실내화까지. 그 중에서 해지고 달아 밑창이 거의 다 다른 슬리퍼를 꺼냈습니다. 여기선 이걸로 참 많이도 왔다 갔다 했지. 부엌과 거실과 아이방 사이를 수십 번도 더 가며 나는 그 슬리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고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부엌, 거실 창가, 예린이 방, 현우와 지수 방, 그리고 내가 머물던 방. 발바닥에 익숙한 바닥 느낌이 묘하게 이별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슬리퍼를 벗어 신발장 안쪽 깊은 곳에 밀어넣고 대신 깨끗한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이니까. 짐을 거의 다 옮기고 난 뒤 집안은 텅 빈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느낌. 어딘가 허전했고 동시에 시원했습니다. 지수가 마른 침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방 한 번 더 보실래요? 됐다. 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떠날 땐 괜히 자꾸 뒤돌아보면 미련만 남는다. 할 건 다 봤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사진이라도 한 장 찍을까? 다 같이 이 집에서. 순간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사진이라는 건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한꺼번에 눌러 담는 거니까. 하지만 이 집에서의 마지막이 서로 외면하던 모습이 아니라 함께 서 있는 모습으로 남는다며 그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한 장 정도는 괜찮겠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옆으로 현우와 지수, 그 앞에 쪼르르 달려 나온 예린이. 할머니 옆에 서야지. 예린이가 내 팔을 꽉 끼었습니다. 현우가 휴대폰을 삼각대 위에 올려두고 타이머를 맞추며 말했습니다. 자, 다 웃어야 돼. 하나, 둘, 셋. 찰칵. 짧은 순간 우리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시간들, 눈물 섞인 밤들, 서운했던 말들이 순간만큼은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았습니다. 엄마한테 하나 보내줄게. 현우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엄마 마지막 사진이다. 그래, 가끔 꺼내보마. 짐을 모두 트럭에 싣고 나니 이젠 떠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희가 데려다 드릴게요. 택시 타고 따라갈게요. 됐다. 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도 많고 기사님도 계시고. 너희는 예린이 봐라. 낯선 곳에 데려갔다가 애 피곤해진다. 현우가 서둘러 말을 보탰습니다. 그래도 엄마 혼자 가게 하긴. 나 혼자가 아니다. 내가 웃었습니다. 내 짐도 있고 새 집도 있고 거기서 날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 누구? 너희 아버지 사진.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내 심장 한쪽이 살짝 떨렸습니다. 현관문 내가 잠그거라. 열쇠를 꺼내들어 현우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이 집 주인은 너다. 현우가 열쇠를 움켜쥔 손을 떨리는 눈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이 열쇠. 무거워. 그래, 집 열쇠가 가벼우면 안 된다. 내가 말했습니다. 책임이랑 같이 달린 거니까. 현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마지막으로 문고리를 한 번 더 돌려 잠갔습니다. 철컥. 짧은 소리가 이 집에서의 내 시간을 마무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예린이가 현관 앞에서 울먹이며 서 있었습니다. 지수가 애를 안으려 했지만 예린이는 내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갈래. 나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우리 예린이 할머니 집 놀러 올 거지? 응. 근데 지금
지금은 안 된다. 내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엄마랑 아빠 집 지켜줘야지. 할머니 집은 나중에 방학 때도 가고, 주말에도 가고, 천천히 오는 거야. 예린이가 훌쩍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집엔 딸기 있어? 나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딸기 사서 기다릴게. 우리 예린이 오는 날엔 딸기 듬뿍 사놓을 거야. 사과도? 사과도. 약속? 또다시 내 앞에 내밀어진 작지만 단단한 새끼손가락. 나는 그 손가락에 다시 한번 내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래, 약속. 그 짧은 약속 하나가 묵직한 위로처럼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이따가 영상통화할게. 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 도착하면 방도 보여줄게. 예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맺혀 있었지만 그 안에 호기심도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한텐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곳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트럭에 올라타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둘을 바라봤습니다. 현우야. 응, 엄마. 지수야. 내 어머니. 너희한테 이 집 맡기고 간다. 싸우더라도 서로 상처 주는 말은 좀 덜하고 싸워라. 현우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노력해볼게. 지수야.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이 집에서 내가 진짜 주인이라는 거 자꾸 잊지 말아라. 누가 뭐라고 해도. 지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어머니. 노력해볼게요. 아니, 진짜 그렇게 살게요. 나는 마지막으로 둘에게 아주 짧은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래, 그럼. 간다. 그리고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엔진이 켜지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아파트동, 작아지는 골목, 그리고 그 앞에서 조그맣게 손을 흔들고 있는 세 사람의 실루엣. 나는 손을 들었다가 이내 무릎 위로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됐다. 가자. 새로 계약한 오피스텔 앞에 도착하자 관리인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기사님 이쪽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건물 입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생각보다 넓었고 층수 표시 등은 또렷했습니다. 여기 7층입니다, 사모님. 혼자 사시기에 딱이에요. 나는 열쇠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새로 받은 반짝거리는 열쇠 1개. 문 앞에 써니. 문고리와 도어락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오늘부터는 이 문이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문이겠지.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 설정은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남편의 생일과 내 생일을 섞어 새로운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삑. 잠금 해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아주 천천히 그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빈 방 안에 햇빛이 사선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벽은 하얗고 바닥은 나무 무늬가 놓인 장판이었고 주방은 아담하지만 싱크대가 반짝였습니다. 어떠세요, 사모님? 관리인이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조용하네요. 층간소음도 거의 없어요. 위층 분도 혼자 사시고 옆집도 맞벌이라 밤엔 조용하죠. 좋네요. 내가 웃었습니다. 이젠 시끄러운 건 제가 채워야겠어요. 관리인이 함께 웃으며 이삿짐 반입을 도와주고 나간 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고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나는 한참을 방 한가운데 서서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이 집에서 밥을 하고 잠을 자고 울고 웃고 다 하겠지. 짐을 대충 자리에 밀어넣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작은 가방 안에 든 액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여보, 이제야 데려왔네. 나는 액자를 창가 쪽 작은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여기가 당신이랑 나 처음으로 단둘이 사는 집이야. 결혼하자마자 애 낳느라 우리 둘만의 집이란 걸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 어디선가 웃음이 났습니다. 늦게 가져보네, 둘이 사는 집을. 그것도 노년에 와서야.
나는 액자를 향해 너무 작지도 너무 크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여보. 이 집에서의 나는 이제 누구 엄마도 누구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냥 나로 살고 싶어. 그 말은 마치 나 자신에게 하는 약속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옆에서 잘 좀 봐. 내가 또 남의 인생에 너무 깊이 끼어들며 한 번씩 혼도 내고. 사진 속 남자는 늘 그렇듯 조용히 웃고만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 나는 방을 한번 둘러본 뒤 사진 한 장을 찍어 보냈습니다. 그래. 생각보다 요즘 집이다. 곧바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집. 화면 속에서 예린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예린이 이 할머니 집 마음에 드냐? 와, 창문 크다. 예린이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와서 딸기 먹을 거야. 그래, 딸기 사놓고 기다릴게. 뒤에서 지수 얼굴도 조심스럽게 비쳤습니다. 어머니, 집 되게 좋네요. 햇볕도 잘 들어오고. 그래? 내 눈에도 괜찮아 보이냐? 네, 진짜 잘 고르셨어요.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해. 전자레인지도 필요할 거고 밥솥은 가져갔나? 있다. 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끼던 밥솥 그대로 데리고 왔다. 이 집에서 새밥 지을 거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응. 거기. 엄마 집이야. 나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조용히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진짜 내 집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한꺼번에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골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라디오 음악 소리까지. 나는 창틀에 양손을 올려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네. 이제 이 집에서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처음으로 내 이름을 떠올리고 내 배고픔을 먼저 확인할 것이다. 누구 저녁을 챙겨야 하나 보다. 먼저 오늘 내가 뭘 먹고 싶을지를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밤에 불을 끌 때 오늘 하루 누굴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뭘 했는지 조금씩 떠올려 볼 것이다. 가진 쪽이 이긴다는 말 대신 자기 열쇠를 스스로 쥔 사람이 이긴다는 말을 이제는 조금 더 믿어보기로 했다. 나는 내 손바닥 위에 올려둔 작은 열쇠를 내려다봤습니다. 번쩍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무게를 가진 금속 조각 하나. 그래, 잘 부탁한다. 나는 그 열쇠를 천천히 쥐어쥐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내가 끓인 김치찌개를 유롯이 나 혼자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생각보다 괜찮네. 국물 한 숟갈을 떠먹으며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상하게 쓸쓸함과 안도감이 묘하게 섞인 이 기분이 싫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지. 그리고 언젠가 이 집 식탁에 예린이가 앉아 딸기를 먹고 있을지도 모르고 현우와 지수가 쭈뼛거리며 문을 열고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내일 먹을 밥을 조금 더 넉넉히 앉혀두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내일 모레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은 아마도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속도로 흘러가겠지요. 누가 대신 그려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선을 긋고 색을 칠하는 나날들. 그게 어느 날엔 심심할 수도 있고 어느 날엔 눈물 날 만큼 고마울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내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문을 열고 문을 닫으며 살아갈 거라는 거. 그리고 그 문 앞에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노년의 시작은 생각보다 꽤 괜찮은 장면일지 모릅니다.